지금부터 태공당 월주대종사 추모 2주기 학술대회 진속부리의 길을 걷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의 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동국대 강당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추모 학술대회 1주기 학술대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제2회 2주기 추모 학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세계종교평화협의회 그리고 지구촌 공생회가 주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을 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동참해 주신 큰 스님과 많은 내빈 여러분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월주대종사의 문도회의 대표이시자 금산사 조실이시며 조계종 원로 이원이신 금산도영 큰 스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큰 스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그게 바로 요익준생의 화두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 삶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우리 사부제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스님의 사상과 그 행화를 본받고 또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저희 스님에 대한 학술대회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성가대 김웅철입니다. 제가 이 월주 큰 스님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이미 15년 전에 그 큰 은덕이 있으셨어요. 그 스님으로부터 우리 그 지구촌 공생 이사장을 맡고 계신 성우 스님과 큰 스님께서 미얀마에 오셨는데, 저도 마침 미얀마에 갔다가 호텔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 월주 큰 스님께서 성우 스님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거금의 그 연구비를 그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호텔에서 그냥 우연히 뵀는데 1,000불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외국에서 또 만나 뵙게 됐는데 그렇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스님과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었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거룩한 법석에 함께 참석해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월주 큰 스님께서 이 나눔의 집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연구를 하고, 또 실제로 나눔의 집에서도 가서 취재도 하고 살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1991년부터 이미 큰 스님께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총원장을 하실 때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1996년 들으셔서 법인을 만들 때 그때 이사장으로 이제 비로소 취임을 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그 나눔의 집이라는 법인이 만들어지기 5년 전부터 스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원을 하시고 활동을 해오셨고, 그게 이제 제도화돼서 나타난 게 나눔의 집이라는 법인 형태로 형성이 되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현재의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우리 큰 스님의 그 활동이 지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 일본군 이제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우리 큰 스님의 그 족적과 발자취가 굉장히 큰데, 그것이 나눔의 집에서부터 지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아쉽고, 이것은 후학들, 또 특히 이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도 스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물론 이걸 아쉬워할 문제만은 아닌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나눔의 집이 이제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선임했고, 거기서 제도적으로 이제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그 과정에서 우리 큰 스님의 그 족적이 잊혀지거나 지워지거나 또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앞으로 나눔의 집과 앞으로 발전해 갈 나눔의 집의 여러 방향들과 연결지어서도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눔의 집에 관련된 스님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뭐 현장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저에게 직접 주는 분은 없었어요. 어른 스님이 계셨으면 제가 쫓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달라고 했을 텐데 또 그러지 못했고, 또 우리 성호 스님께서 모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또 스님을 찾아뵐다는 생각을 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의 활동에서 어른 스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어떤 활동이었는지 그 족적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현재의 상황에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연구 방법은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일간지에 또 불교계 신문에 스님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나눔의 집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모든 기사를 다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연표를 바탕으로 나눔의 집의 그 활동을 10년 단위로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까지 그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했고, 그 속에서 그 우리 큰 스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들, 그것도 다 기사를 찾아내서 또 스크랩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제 내용들은 그 불교계와 일간신문에 있었던 기사들을 제가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른 스님의 이 보살 사상은 큰 스님께서 이미 보살 사상이라는 책을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거북털 토끼풀이라고 하는 이제 저술에서 또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을 해서 이 스님의 사상을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앞에서 제가 본래는 2시에 그 논문 발표가 맞춰지게 돼 있는데 벌써 2시 7분이어서 시간을 좀 절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큰 스님의 보살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를 저도 이제 어른 스님의 그 저술들을 읽고 말씀들을 종합해보고, 그 다음에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지구촌 공생애라든가
뭐 그 다른 이제 법인 단체들의 다양하신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해봤는데, 그 13페이지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월주 큰 스님께서 추구하셨던 이상적 보살상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그 큰 스님이 추구하는 이상적 보살상은 이 땅에 출현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지용보살을 추구하셨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지용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종지 용출품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제가 여기에 옮겨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님께서는 일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스님은 바로 이 땅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금산사에서 배출한 당대에 뛰어나신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배출된 보살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지용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살행을 실천하는 지전보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오타가 좀 있습니다. 지상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 사상에도 보살의 유형을 셋으로 나눴을 때 권현보살, 지상보살, 지전보살 이렇게 나누는데, 지상보살, 지전보살은 화엄경의 10지품의 지위에 올라가셨으면 지상보살, 10지품의 전 단계에 계시면 지전보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긴 제가 오타를 내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큰 스님께서는 10지품의 그 보살행의 지위에 이미 올라가셨고, 그것을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지상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큰 스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 족적을 남기신 보살을 적화보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그 중생들과 함께 보살행을 실천하신 그런 보살이시니까 적화보살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생구제의 서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원력보살이시다, 이렇게 그 스님의 활동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비증보살, 이것도 이제 지증보살과 비증보살로 나누어지는데, 지증보살은 지혜로 권화하시는 그런 보살님의 역할을 지증보살이라고 한다면, 중생들과 함께 중생들의 생사우비고뇌를 함께 겪고 경험하시면서 자비로서 섭수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런 보살님은 비증보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비증보살의 역할을 실천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저의 좀 좁은 소견으로 분류한 것이고, 이것이 큰 스님의 보살 사상을 좀 오히려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닐까 걱정은 됩니다만은, 저의 해석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스님께서는 이런 그 실천을 통하셔서 사실 우리들 일상에서 쉽게 뵐 수 있지만 그러나 쉽게 뵐 수 없는 그런 어른으로, 또 지금 저는 나눔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불교계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종교계,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한국의 정치 사회 일반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주시고 교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활동을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 다양한 활동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보살 사상으로 나눔의 집까지 형성이 되고,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나눔의 집의 역사는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논문으로 이제 가름하고요. 다만 이제 10년 단위로 끊어져 봤을 때 1990년대 나눔의 집은 설립과 정착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스님을 도와서 이제 나눔의 집을 운영하셨던 또 그 원장 스님이 계셔요. 큰 스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 잘하면
모든 걸 밀어 맡기는 그런 특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눔의 집의 경우도 스님께서 외호해 주시면서 후원금을 갖다 주시면서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 의지처가 되셨지만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소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눔의 집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집이 이제 그 경쟁 세력이 생겼어요.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단체와 그런 이제 구성원들이 이 나눔의 집과 경쟁 관계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고, 그것이 또 나눔의 집에도 영향을 줘서 이 나눔의 집의 원장 스님께서 좀 부득이하게 명예롭지 못하게 퇴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넘어가면서 한번 출렁이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능광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주지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원행 스님께서 또 원장으로 오셨고, 원행 스님께서도 원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17페이지부터는 이제 활발한 국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집이 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한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 시설이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에 물론 그 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땅을 기증받아서 시설을 만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집에 관련해서 이제 국무총리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뭐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행정부, 그 다음에 정치권의 인사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때 어른 스님께서 맞이하고 인사말 하시고 축사를 하신 내용들이 언론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캐나다라든가 미국에서도 교수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관련 활동들을 계속했다라는 게 이제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2010년대의 나눔의 집은 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 이 나눔의 집의 어르신들이 이런 그 전쟁통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래된 일이지만, 이런 그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또 짓밟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인권 운동을 활발하게 이제 전개하게 된 게 2010년대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피스로드 사업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하고, 직접 일본 사람들과도 교류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각종 전시, 뭐 세미나 또는 뭐 그 활동들, 또 글도 발표하고 하면서 2010년대에 이제 이게 됩니다. 그 나눔의 집이 국제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고, 이때 2010년에 큰 스님께서 제1회 민세상 수상자로 이제 수상을 하시게 선정이 되셨죠. 그러면서 그 스님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그 큰 스님께서 동아일보에 나의 삶 나의 길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50일에 집필을 하셨고, 그게 그 동아일보를 통해 가지고 공전의 이런 상황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속에도 이런 나눔의 집에 그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언급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금산사 조실로 이제 그 활동을 하시면서도 비증보살의 원력을 피력하신 내용들이 이제 보도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갖고,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런 예능인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예능인들이 어른 스님의 덕화로 인해서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또 후원금을 전달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고 2016년에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그런 책이 발간되면서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나눔의 집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거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그런 노력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눔의 집에 어르신들이 15명 가량 이제 주석을 계속 하시다가 점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열반에 드시게 되고, 2020년대 들어서기 직전까지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열반하시게 됐고, 지금은 2023년 현재 3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3분의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3분의 어르신들이 그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다 열반하시고 났을 때의 나눔의 집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눔의 집에 이제 이사장님이 바뀌셨어요. 그것은 2020년 들어오면서 그 윤미향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졌고, 그 사건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내부에서 그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부적 고발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큰 스님께서 열반을 하시게 됨으로써 이 나눔의 집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파장들의 명예회복을 보지 못하고 열반하신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른 스님이 남겨 놓으신 그 공덕이 지금 잘 이제 그 꽃이 피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눔의 집을 방문하니까 그 실무자가 나눔의 집의 후원금이 99%가 줄었습니다. 9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돌아오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만하다. 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지도 않았고, 그 어르신들 책 속에 들어있는 그 큰 스님의 법명을 찾기 위해서 책을 달라고 해도 한 권도 주질 않았어요. 제가 나눔의 집을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책인데 제가 더 심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기 때문에 이 나눔의 집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자료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금산사에 가서 물어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태도를 가지면 나눔의 집 굶어 죽는다. 이러지 마라. 나눔의 집은 또 이 한국의 이런 위안부 사건의 이런 모든 문제에 이걸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나가도록 이끌어준 큰 스님의 덕화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누가 기억을 하고 누가 헌신적으로 보살행을 실천하고 누가 끌고 가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성호 스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살펴왔습니다마는, 어른 스님이 나눔의 집에 수많은 후원금을 내셨어도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에서 활동하셔도 그 여기저기서 법사비를 받으시면 전부 후원금을 내셨고, 그리고 어디 나가실 때 비행기표 하나도 본인의 돈으로 끊어서 나가시는 정도로 후원을 하셨어요. 모든 열정을 쏟으셨죠. 그래서 나눔의 집도 현재 위치까지 왔고, 시설은 엄청 큽니다. 지금 3분 계시지만 한번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시설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어른 스님의 공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계종단에서 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미래를 어떻게 갈 거냐, 이것은 충분히 금산사와 또 큰 스님의 문도 스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나눔의 집을 가면 너무 서글프고 안타깝고 또 이걸 어떻게 미래를 헤쳐가야 되나 걱정도 됩니다만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우리 성우 이사장 스님도 만나 뵙고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눔의 집과 관련됐던 것들을 새로 정리를 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신 걸 보고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우리 금산사의 큰 스님들께서도 금산사를 비롯해서 산하의 그 사람들이 또 주지 스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눔의 집을 후원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 주셨던 모든 제가불자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이 나눔의 집이 2020년대 이후 이제 2023년 2025년 지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될 텐데 그 새로운 미래도 함께 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력 하나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월주 큰 스님의 2주기 학술 세미나에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